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요일 아닙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방송 사정상 이미 게시판에 예고해드린 대로 월요일에 금융시장 브리핑 업로드 했습니다. 금요일 예상과 다른 고용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장 초반 크게 하락했던 증시, 그런데 웬걸 장 막판에 급반등을 보여줬죠.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토마스 리 선생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토마스 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이번 주죠? 지난주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방송이 월요일 아침에 나가니까 지난주는 크게 네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야기해 볼 것이 파월 의장의 연설입니다. 연설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강경 발언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발언 내용을 보면 물론 강경 발언은 계속 이어졌지만 내용이 상당히 좀 비둘기적인 발언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이 연설과 함께 크게 올랐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증시가 좋아할 만한 발언이 무엇이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파월 의장의 이제 연설을 들었는데 조금 저 자신이 놀랐어요. 그러면은 먼저 번 11월 달 폼씨에서 아주 투박하게 간결하게 이렇게 좀 매파적으로 발언했던 것에서 이번 연설에서는 완전히 180도 바뀌어갖고,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처럼 1년 전, 2년 전에처럼 시장을 달래는 듯한 그런 톤으로, 또 부드러운 톤으로 미소 지어가면서 거기다 또 친절하게 12월부터 금리를 이제 축소, 좀 작은 스케일로 금리 인상하겠다, 이렇게 아주 권투로 말하면 이제 가드를 이제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파월 의장이 뭔가 지금 경제의 위험, 그 리스크를 보고 이렇게 가드를 내리는 건가? 우리가 못 보는 것을 파월 의장은 뭔가 보았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11월 폼씨와는 완전히 반대인데, 시장이 계속 환호했던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제 11월 폼씨에서는 이번 12월 폼씨에서 75bp 금리 인상을 테이블 위에 여전히 올려놓았었잖아요. 네. 올려놨는데 이번 연설에서는 75bp 금리 인상을 테이블에서 내려놨다. 이제 그게 아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증시가 환호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2일, 3일 FOMC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했을 때도 0.5%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시장이 혹시라도 가령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 강경 발언을 계속하고 경제 지표도 원하는 만큼 떨어지지 않으면 이거 혹시 다시 12월에 0.75% 올리는 거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있었긴 했지만, 파월 의장의 입에서는 11월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0.5% 가능성을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때와 현재 지난주에 차이가 있었나요? 그리고 이제 11월 폼씨에서는 경제가 좀 망가지더라도 그런 페인은 우리가 감수하고라도 그 인플레이션 잡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이번 연설에서는 경제에 대한 그 리스크를 상당히 걱정하는 톤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한 발 좀 물러선 걸로 이제 판단되어진다, 그렇게 증시는 이제 보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11월 FOMC 기자회견을 보면 그때 나왔던 문장을 보면 I haven't seen,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이 누그러지는 걸 나는 본 적이 없어. 상당히 야, 인플레이션은 아직도 잡으려면 멀었어 라는 말투였는데,
이번 연설에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지만 이런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각 자체가 상당히 많이 변화된 그것도 그 증시 투자자들이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겠죠? 네네. 그래서 지난번에는 지금까지는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뭐 한 달 그 수치만 갖고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내려간다고 확신할 수도 없고 적어도 2달, 3달 연속으로 구조적으로 내려간다는 게 확인될 때까지는 우리 긴축을 계속한다. 이런데 이번에는 곧바로 모든 이제 인플레이션 수치가 내려가면서 바로 파월 의장이 이 가드를 내렸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갑자기 돌변했는가? 지금까지도 좀 의구심이 들고 더구나 이제 금요일에 고용지표가 나오면서 파월 의장이 먼저 샴페인을 터뜨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사실 이제 두 번째 그 지난주 화제거리 중에 하나가 이제 고용지표입니다. 금요일. 말씀하신 것처럼 파월 의장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를 보면 10월 고용지표가 완화되었다는 됐었고 그게 11월 즉 금요일에 발표한 11월 고용지표도 상당히 이렇게 고용시장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게 아닐까라는 기대를 했지만 실제 발표를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대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발표되자마자 다우지수는 약 400포인트 순식간에 마이너스가 됐었고 나스닥 및 S&P 500 지수도 2% 이상 선물 지수에서 급전직하를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네네. 그렇게 증시가 순간적으로 급락했던 이유가 있을 텐데 고용지표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길래 이렇게 순식간에 증시가 선물지수이긴 했지만 꺾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전날에 파월 의장이 그 연설했던 것에서 증시가 너무 편안한 자세로 있다가 고용지표가 세게 나오니까 놀래갖고 이제 화들짝 그렇게 지수가 하락했다고 보고 그 목요일 날 아침에 나오는 또 그거 있잖아요. 저기 정리해고 숫자. 실업수당 예. 실업수당 청구 건수 거기서도 보면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게 증가를 해야 되는데 참 저기 감소를 해야 되는데 증가를 했어요. 그죠? 제가 지금 헷갈리네. 그러니까 잡컷이 하여튼 그러니까 정리해고 숫자인 잡컷이 크게 늘었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보다 줄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걸로 볼 때 이 노동시장이 여전히 핫하다 이제 그런 징조가 나왔고 실제 금요일 날에 뚜껑이 열리니까 이 10월달 고용지표 난방 페이롤의 숫자도 2만 명이나 더 추가됐고 이번에도 20만 명 예상했던 게 뭐 26만 명으로 나왔고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인건비 네. 그러니까 0.3% 인상만 기대했었는데 실제 0.6% 나왔었죠. 그래서 시장이 이제 화들짝 놀랐는데 결국은 뭐 나중에 증시가 올라가서 뭐 여기 대한 좀 걱정은 좀 덜어졌지만은 이 월가에서는 지금 아주 이 고용지표 인건비 이 수치에 대해서 서로 아주 의견이 분분해요. 이게 이제 진짜 인플레이션이 안 꺾이고 좀 파월 의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또 높은 위치의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되는가 아니면은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보고 지금 조금 이제 허수가 끼어 있을까 이제 그런 의견이 이제 분분하죠. 이제 거기에서 제일 이제 중요한 게 그 고용 지표를 이제 그 두 양쪽으로 하거든요. 그 기업에다가 전화를 해갖고 이번에 몇 명 채용했냐, 이번에 몇 명 해고했냐 이렇게 질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게에다가 이제 가정에다가 전화해갖고 이번에 몇 명 취업했고 몇 명 해고됐느냐 이제 이런 걸 조사해서 이제 고용 지표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기업에 조사하는 것은 주로 대기업들이에요. 네. 네, 대기업들을 상대로 전화조사하는 거고 가게 조사에서는 물론 뭐 제대로 이제 대기업 다니는 집도 있겠지만은 비정규직 집에도 전화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사 보면은 그 기업 조사에서는 이제
이제 해고가 별로 없었는데 가계조사에서는 해고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는 이 가계조사에서 비정규직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이번에 그 고용지표 보니까 리테일, 소매 판매, 뭐 소매 이런 쪽에 이제 많이 줄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네, 이 바닥에 있는 이 비정규직, 인건비가 싼 이런 쪽부터 먼저 해고가 시작되고 주로 이제 대기업에 있는 그 노동자들은 조금 이렇게 불황에 조금 피해를 나중에 봤기 때문에 나중에 후행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분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고용지표도 그렇다 그러면은 숫자는 크게 나왔지만은 별로 걱정할 거리가 아니다. 뭐 이런 게 이제 증시가 이제 반영된 것 같아요. NFP 금요일에 발표한 고용지표에서 NFP 이제 난판 페이롤 즉 비농업 분야에서 한 달 동안 일자리가 얼마나 증가했느냐, 몇 명이 취업을 했느냐라고 했었는데 10월에는 이제 원래 10월달 발표, 11월에 발표했던 10월 지표는 26만 개였었는데 2만 개가 추가로 증가되면서 28만 4천 개 증가로 봤고 금요일에 발표한 11월에 증가한 숫자를 보니까 26만 3천 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보다 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아마 이번 달에는 아마 20만 개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치를 넘어섰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워리 어닝스 시간당 임금이 올해 3월 고점을 약 5.7% 정도 증가한 이래 계속 조금씩 하락했고 10월 달에는 이게 4.9% 상승률이 상당히 낮았는데 금요일에 발표된 거 보니까 이게 갑자기 5.1%로 증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난판 페이롤만 보면 노동시장이 조금씩 나빠지는 건 분명한데 임금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에 또다시 이 임금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난판 페이롤이 증가할 수 있다. 왜? 수요자들, 즉 기업의 수요자들이 이렇게 높은 급료를 지급한다는 얘기는 노동시장이 아직도 탄탄한 거 아시냐 이렇게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서 급락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시간당 인건비 예.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월가에서 의견이 분분해요. 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리테일 쪽이 많이 해고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리테일 쪽의 인건비가 더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서로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상반돼서 네. 데이터가. 그래서 또 월가 한편에서는 이게 혹시 리테일 쪽의 사람들을 자르면서 뭐 퇴직금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걸 계산한 게 인건비에 나타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좋게 해석하는 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예상치라는 게 중요한데 어떤 분들은 예상치보다 높았다 하더라도 계속 하락 추세인데 뭐 크게 걱정하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예상치라는 게 당일날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1, 2주 전에 이렇게 예상치가 낮아진다. 그러면 노동시장이 악화된다라는 거에 시장에 퍼지고 그 예상치만큼 증시는 좀 더 상승폭을 높여가는 거잖아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래서 예상치보다 높았다. 즉 그러니까 난판페이를 예상치보다 높았다는 얘기는 증시가 너무 올랐네 하고 일단 상승분을 반납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증시는 뭐 이렇게 높은 고용지표, 인건비 이렇게 높게 나왔다 할지라도 파월 의장이 얘기하고 또 파월 의장 그 직후에 그 뉴욕 연준 그 총재 윌리엄스 또 뭐 다른 분들 다른 분들 줄줄이 발언했는데 전부 그 금리 인상을 스케일 다운 하겠다 이렇게 파월 의장하고 맥을 상통했거든요. 그래서 이 고용지표가 나온 후에 월가에서는 고용지표가 좀 세게 나오긴 했지만은 이 파월 의장이 말한 이 스케일 다운 금리 인상 여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드라마틱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끝나기는 이제 플러스 물론 이제 나스닥은 일부 마이너스 약간
거의 강보합 수준의 마이너스를 보이긴 했지만 달러화 인덱스나 채권금리도 발표 순간 달러화 인덱스가 또 급등했었고 채권금리도 마찬가지로. 근데 장막판에 보면 달러화는 마이너스 전환을 했고 채권금리도 하락을 했어요. 이런 것을 감안하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월가 또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 고용시장이 그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하는 데는 뭐 큰 대세에 영향이 없다. 그렇게 해석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죠.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이 데이터를 놓고 해석하는 데 분분했지만은 국채시장에서는 좀 분명하게 이거는 지나간 수치. 그래서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내려오고 있다. 뭐 이런 걸 반영해서 국채 금리가 초반에 올라갔지만은 이제 나중에는 뭐 그 전날 수준으로 예. 다시 제자리로 갔었죠.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국채 시장의 그 투자자들은 주식 시장보다 훨씬 스마트하기 때문에 국채 금리, 국채 시장 움직임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말씀을 하셨으니까 세 번째가 채권금리입니다. 지금 다음 주, 다다음 주, 이제 열흘 정도 남지 않았는데 12월 FOMC에서 0.5%를 금리를 올리면 기준금리가 상단이 4.5%가 됩니다. 근데 2년 만기 채권금리가 4.3%입니다. 즉 지금까지 채권시장에서 2년 만기 채권금리는 기준금리를 반영한다 이런 뭐 인식이 그다음에 이런 게 거의 통념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금리만 보면은 지금 현재 기준금리 밑에 있단 말이죠.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것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아래 공포가 증시에 이제 반영되기 시작했다. 리세션. 그 목요일 날에 그 ISM에서 조사하는 PMI, 네.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 네. 이게 49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경제 침체에 대해서는 볼 수 있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나오자마자 국채 금리는 큰 하락을 해서 그날 하루 종일 내려갔어요. 그래서 국채 금리와 이 PMI 이 수치 이걸로 볼 때 증시는 이제는 인플레이션 걱정보다도 그 경제 침체 이것을 좀 더 걱정하는 쪽으로 추가 기울어지고 있다, 옮겨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요일에 발표는 고용지표가 예상치보다 좋았고 임금이 높아졌다. 이 얘기는 아래 공포를 또 반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월가에서는 사실 그 당초 파월 의장이 그 연설 그 나온 직후에서는 이러다가 올해 연말에 S&P가 4,300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에 부풀어 있었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고용지표 시간당 인건비가 나온 후 월가에서 조금 냉각돼서 4,300까지는 못 가고 4,150 정도에서 마무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수준이 조금 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경제 침체, 아래 공포를 반영해서 이제 그렇다. 그걸 보고 월가에서는 이 경제 침체가 내년에 거의 뭐 한 50% 정도의 확률로 올 것 같은데 이 경제 침체가 온다고 가정했을 때는 현재 그 주가는 여전히 비싸다. 이렇게 해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시리뱅크, 골드만삭스 전체가 이제는 증시가 올라갈 때마다 자기들은 위험 자산의 비중을 조금씩 줄이겠다. 이렇게 이제 멘트가 나왔어요. 상당히 어려운 게 해석이 좀 다를 수 있는 게 파월 의장의 연설이 시작함과 동시에 채권금리는 더 많이 내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부분과 장단기 금리 격차가 확대되는 거, 이건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다 이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긴 하지만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게 우선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경기 침체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계속 올려버리면 경기 침체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이전에 앞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된다면 굳이 페드에서 금리 인상을 계속 끌고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해석도 월가에서 나오고 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 인플레이션 수치가 이제 다음에 이제 12일 날 CPI 네. 나오잖아요. 네. 거기서 먼저 지난달보다도 훨씬 더 낮게 또 한 번 나온다고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은 완전히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 정도 되면은 연준에서 최종 금리 수준을 뭐 5% 이상 그렇게 올릴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근데 현재로서는 지금 금요일 고용 지표가 나오고 그 시카고 선물 시장에서도 보면은 연준이 그 기준 금리는 5% 내지 5.25%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것을 즉각 반영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볼 때, 네, 거기에 맞게 이제 증시도 이제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금요일 고용 지표가 파월 의장의 연설, 그 후로 조금 분위기가 조금 변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12월 13일 폼시 이제 마무리 전가 이때 보면 몇 시간 앞에서 11월 CPI가 발표되는데 11월 CPI 결과에 따라서는 이제 비관론자 즉 증시 약세를 전망하는 분들한테는 분들과 그다음에 반대로 그 내용에 따라서는 상승을 예상하는 사람들을 가르는 기준이 되겠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공포 또 연준도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우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내려가기를 학수고 돼 있거든요. 예. 10년물 국채 금리가 내려가면은 반대로 위험 자산이 빵빵 올라가고 특히 나스닥 기술주로 올라가는데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은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해도 나스닥은 그렇게 상승을 크게 못해요. 근데 반대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나스닥은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하락적으로. 그래서 지금 연준의 그 최종 금리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변수인데 만일 연준이 최종 금리를 5%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지금까지 예상대로 내년 내내 2023년 내내 금리를 인하를 안 하고 그대로 쭉 간다고 가정한다고 그러면은 네, 국채 금리 하락이 아리 공포를 분명히 이제 반영하는 것은 이제 확실하고 거기에 이제 그런 가정하에서 현재 주가가 비싸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국채 금리 내려가기를 학수고가 됐던 것이 이제는 현재 수준에서 너무 많이 내려가면은 그게 오히려 좀 걱정되는 이제 상황이에요. 그게 너무 많이 내려간다 그러면은 경제 침체가 그만큼 가능성이 더 빨라졌다. 그런 게 이제 그렇게 해석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채금리가 뭐 월가에서는 10년물 국채금리가 3.4% 내지 3.5% 이 정도의 강한 저항선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3.5%예요. 네. 그럼 여기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은 그래도 증시 이제 아류 공포 좀 덜할 텐데 3.5% 아래로 쭉쭉 내려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아류 공포를 즉각 이제 반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게 더 무섭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적당한 인플레이션이 있는 것이 더 낫지 이 경제 침체로 가면 증시가 진짜 힘을 못 쓰거든요. 예, 사람 사는 것도 적당한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살기보다도 경제 침체가 가면 살기가 진짜 안 좋아져요. 뭐 직장 다 잃어버리고 수입이 줄어들고 다 그렇게니까. 그래서 지금 아류 공포도 커지지 않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납득이 가는 말씀이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지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달러화입니다. 지난 10월 중순에 9월 CPI를 발표했을 때 고점 115를 찍은 이후에 달러화 인덱스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가장 10월 달까지의 최고의 안전자산은 채권도 아니고 주식도 아닌 달러화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안전자산으로 간주되었던 달러화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장기 추세선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왔거든요. 이 점은 또 증시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은 국채금리가 내려오니까 달러도 이제 하락으로 반응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럽이 이제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또 유럽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지금 최근에 성적이 더 좋아요. 예. 예, 그러면서 예, 유로화, 파운드화가 이제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미국 달러가 약해진 점. 그 두 가지 면에서 달러가 내려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국채금리 여기에 괴를 같이 해서 달러도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 달러화가 내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별로 혜택을 못 보고 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국채금리 빵빵 내려가고 달러가 내려가고 있는데 상승을 못하고 주춤주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국채금리나 달러화도 결국 미국의 경제 침체 이런 것을 조금씩 반영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모습으로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경기 침체를 강조하시고 계신데 과거 약 100년 역사를 보면 경기 침체를 선포할 때부터는 증시가 그때가 바닥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경기 침체가 이루어질 때까지 증시가 계속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관점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까지 전에는 연준이 경제 침체가 오면은 바로 피봇으로 이제 전환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만일 뭐 인플레이션이 현저하게 낮게 나온다 그러면은 연준이 내년 중이라도 금리 인하 쪽으로 돌아설 수도 있지만은 만일 인플레이션이 현재 수준으로 쭉 간다고 그러면은 내년 내내 연준이 피봇으로 전환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경제 침체가 온다 그러면은 증시, 위험자산 이것은 크게 이제 하락할 수 있고 연준이 구원투수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시각이 대부분이거든요. 월가에서 내년 1년 동안 그렇다 그러면은 마일드한 경제 침체가 왔을 때 위험자산 또 미국의 부동산 시장 뭐 이런 것이 타격을 좀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결국 연준이 예전에는 연준이 경제 침체 오면 바로 피봇으로 즉각 전환했는데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에 약간 좀 창과 모순이 있는 게 경기 침체가 온다는 얘기는 물가가 잡힌다,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이것을 좀 더 긍정적으로 선생님 말씀을 좀 제가 해석해 보면 결국은 물가는 내려가지 않고 계속 금리를 인상해야 되면서 경기 침체가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자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선생님 말씀을? 그렇죠. 예. 저는 항상 우리 회원방에도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때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만일에 미국의 이제 뭐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걱정하는 뭐 그런 게 이제 많이 이제 한국 유튜브 보면 미국 부동산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미국 부동산 별로 걱정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미국의 부동산은 실제로 우리가 자업을 잃어갖고 실업자가 돼갖고 모기지 폐를 못할 때 그럴 때 이제 집 매물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지금 현재까지 노동시장 이제 빡빡한 노동시장 뭐 덕분에 지금 뭐 모기지 연체되는 것도 별로 없고 이런 기류가 계속 가는 한은 자기 집을 매물로 내놓을 사람은 없거든요. 지금 거래만 안 된다 뿐이지 그 가격도 별로 안 내려가고 뭐 부동산의 뭐 위험 징조도 전혀 이제 없는 상황. 근데 연준이 지금 기준금리가 이제 4%인데 앞으로 이제 5%, 5.25%까지 올라가리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증시 투자자 입장에서 풀캠프에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 뭐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거의 막바지 왔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참으면은 증시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희망을 뭐 가질 수도 있지만은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현재 기준금리가 이제 4%인데 이 정도에서 기준금리가 5%까지 올라가면요. 진짜 미국의 경제가 확실히 나빠진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거기에 대응해서 연준이 피봇으로 빨리 전환을 안 해주면은 상당히 미국이 경제가 나빠진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침체로 진짜 간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특히 뱅크의 대출 이자는 연준의 기준금리하고 이제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럼 현재 뱅크의 대출 이자가 기준금리 4%대로 가는 거하고
몇 달 후에 뱅크에서 대출이자가 5% 올라가는 거하고 경제가 받아들이는 그 충격 그 자체는 조금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뭐 집을 사는 사람도 그렇고 뭐 자동차 사는 사람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기업들 입장에서도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이 4% 이자 내다가 5% 내는 거하고 이것도 엄청난 차이거든요. 네. 그래서 연준이 예전처럼 피봇으로 빨리 전환을 안 해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는 그래도 계속 올라가고 그 와중에서 한 번은 경제 침체를 겪을 것이다. 그래서 월가에서 걱정하는 게 경제 침체, 마일드한 리세션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정했을 때 현재 주가가 비싼 편이다. 이제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결국 지금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혹시라도 이게 해석의 관점이 뭐 다양하니까 그게 누가 틀렸다 맞다는 네. 한 6개월 정도 주가 주식시장이 판단할 것이고 우리는 항상 예측하고 그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건데 선생님 말씀은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경기 침체가 오면 큰 문제가 될 게 없지만 인플레이션 잡히지도 않고 경기 침체가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현대 주가는 높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결국 뭐 우리가 그 수정구슬이 있어서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기에 앞서 결국 경제 지표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그 근거로 해야 되는데 일단 고용 지표 그다음에 다다음 주 즉 13일에 발표할 CPI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그 부분부터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냥 말씀하셨다라고 들으면 되겠죠? 네네. 그래서 예. 다음에 이제 나올 그 CPI가 진짜 중요한 건데요. CPI 수치가 연준이 진짜 원하는 대로 충분히 낮아지면은 연준도 그렇게 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안 해두잖아요. 그래서 12월 금리 인상하고 이제 종칠 수도 있죠, 그죠? 네. 이제 금리 인상 안 하고 당분간 지켜보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 CPI가 그렇게 많이 안 내려오고 그래도 버틴다 그러면은 연준은 12월 아니라 내년 1월, 2월도 계속 조금 25bp라도 더 계속 올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월가에서는 그런 걸 가정해갖고 경제 침체를 자꾸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깐이라도 이번 이제 12월 CPI 발표 나오면은 바로 증시 월가의 투자뱅크들은 내년 1분기를 증시에 반영시킬 거예요. 그걸 보고. 그래서 어쩌면은 그 CPI가 높게 나온다 그러면은 올해 연말 산타 랠리는 없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월가에서는 보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월가에 지금 거의 모든 대형 투자뱅크들이 내년 1분기에는 이 경제 침체를 반영해갖고 증시가 전저점까지 그 S&P 3,500 이 정도까지 한 번 더 세게 내려갈 것이다. 이게 한두 개의 뱅크가 아니고 거의 모든 투자 뱅크들이 다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나 뭐 좀 이 큰손들은 지금 이번 CPI가 대단히 중요하고 또 경제 침체 이것을 계속 지금 걱정하고 증시에 지금 반영시키고 있다. 지금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원래 하락할 때는 거의 모두가 하락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숫자가 그걸 본다고 해서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니까 아직 그 점을 가지고는 하긴 그렇고 일단 뭐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선생님 그 11월 CPI는 12월 13일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공백기가 다음 주인데 이 다음 주 시장 전망과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지 선생님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금요일날 고용지표 시간당 인건비가 어쨌거나 높게 나왔기 때문에 뭐 해석 분분하지만은 어쨌거나 높게 나왔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상은 50bp 인상한다 할지라도 연준 폼시에서 또 어떤 매파적인 또 발언이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장세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때까지는 뭐 증시 현재 수준에서 업앤다운 횡보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S&P로 4,000, 4,100 이 정도에서 업앤다운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지금 이제 국채금리 달러 하락에 의해서
그럼 이제 증시에 이제 안에서 이제 좀 그 판도가 조금 바뀌었는데 그 월가에서는 그래요. 지금 그 소위 말해서 빵주 있잖아요. 예. 빅테크 주들을 더 이상의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가 아니다 이렇게 봐요. 아직까지는 내년 연말까지는 이 빵은 시장을 주도할 주가 아니다. 여전히 그 다우지수나 대형 가치주가 시장을 리드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중국주, 중국이 의외로 이제 그 방역 완화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증시를 또 월가에서는 추천하더라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또 이 올해 남은 한 달 그 연말 상이 증시에서 금, 은, 구리 이쪽이 승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최근에 그 차트를 보면은 금, 은, 금광 차트가 상당히 기세 좋게 올라가거든요. 뭐 나스닥 지수, 뭐 반도체보다도 훨씬 더 이쪽이 더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채금리 하락, 달러 하락 여기에 승자는 이 금은 구리 이쪽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금에 대해서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제 멤버십뿐만 아니라 이 방송에서도 결국 좋게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금광들 보면은 이제 NEM이나 그다음에 XA 유저 금강 음광주를 모아놓은 그 인덱스를 보면 바닥 찍고 상승 곡선 이렇게 추세가 정말 정확하게 보여지니까 그 점은 좀 여러분들도 면밀하게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선생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일단 사실 그 금요일 고용지표가 기대와 달리 꺾여버렸기 때문에, 즉 기대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지난주,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가 걱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네. 그 점은 감안해서 이 투자자 여러분들도 기대를 약간 낮추고 11월 CPI까지 일단 우리도 약간 엎드려서 CPI 결과를 지켜보는 게 가장 현명한 자세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일단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죠.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저 또한 그 금요일 고용지표 발표 전에 방송을 내보냈었죠. 예, 금리 인상 빠르면 12월이 마지막이고 늦어도 2월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단 전제 조건 고용지표와 CPI 이게 예상처럼 나와준다면 걸었습니다. 그러면 예상과 다르게 안 나왔죠. 안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을까? 네. 하루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일 그에 대한 해석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